이 자식이 미쳤나? 또 바람 피우고 들어와? 도대체 몇 번째야? 아내의 날카로운 고함이 좁은 골목을 울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제 셔츠 깃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여편 내가 밤새 지랄이야? 험악한 고함과 함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 좀 그만 때리세요. 중학생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지요. 얼마나 세게 잡았던 걸까요? 아내의 손에 쥐어진 머리카락 뭉치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가 떠오릅니다. 제 푸념을 들어주고 제 자존심을 세워주던 그녀. 젊은 그녀의 미소가 아내의 고달픈 얼굴보다 더 좋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래요. 저는 최악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지, 왜 최악의 남편이자 아버지인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1945년 해방되던 해 서산 대산읍의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워낙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 태어날 때부터 배고픔과 싸워야 했지요. 위로 3명의 누나가 있었고 제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남 사녀 중 장남. 그 무게는 어린 제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큰 누나는 15세 시집 가셨습니다. 한 끼라도 덜기 위해서였지요. 둘째 누나는 공장에 다녔고 셋째 누나는 이웃집 빨래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경순아, 너는 이제 어른이다. 동생들 잘 보살펴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1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지요. 학교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지요. 12살 처음으로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일과 어부일을 했지요. 하루 품삯으로 받은 쌀 한 대박이 우리 가족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여동생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몫을 동생들에게 몰래 덜어주곤 했지요. 16세 시작한 리어카꾼 생활. 쌀 가마니를 나르다 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생계였지요. 남동생 학비도 여동생 약값도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20살 우연히 버스 운전을 배웠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지요. 월급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1965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월급은 국내의 10배. 읍내를 지나다 벽에 붙어있는 파병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내가 입대하고 베트남에 가서 돈을 벌면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집에 빚도 갚고 잘 살 수 있다. 마음을 굳히고 저녁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베트남 가서 돈 벌어 올게요. 어머니는 기절하셨고 누나들은 말렸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야. 안 돼. 하지만 전 확고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1965년 5월 처음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습도, 다른 공기.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희는 맹호 부대였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퀴논. 바다가 보이는 해안가였지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한 달간의 정글 훈련이 있었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지요. 밤에는 거머리와 모기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첫 전투는 1965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8명이 한 조로 정찰 임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길을 열어야 했지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울창한 정글. 발 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뒤에 있던 김일병이 쓰러졌지요. 피해. 처음 본 전우의 전사였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21살이었지요. 그날 밤 저도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베트콩이었지요. 나이는 18 정도로 보였습니다.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 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9월 평정작전에서는 마을 하나를 수색했습니다. 베트콩 협조자를 찾는 임무였지요. 한 오두막에서 젊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지요. 남편은 베트콩이라는 첩보.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10월 탕케 전투는 더 참혹했습니다. 정글 속에서 3일 동안 진지전이 벌어졌지요. 물이 떨어져 소변을 받아 마셨습니다. 전후 셋을 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고향 후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66년 2월의 일입니다. 밤샘 매복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적의 기습이 시작됐지요. 수류탄이 발밑에 떨어졌는데 전우가 몸으로 막아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중사. 저에게는 친형 같은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한 말. 동생 살아서 꼭 돌아가야 해. 우기철은 더 지옥 같았습니다. 3주 동안 마른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지요. 발가락은 썩어 들어갔고 온몸은 거머리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말라리아도 무서웠습니다. 저희 소대에서만 5명이 걸렸지요. 그중 2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정글 위를 날았지요. 하늘에서 초록빛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뭡니까? 선임하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놈들 돈이 많아서 물을 뿌려주는 거야. 더운데 시원하라고. 저희는 그게 고엽제인 줄도 모른 채 그 아래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일부러 그 밑에 서서 물세례를 받기도 했지요. 1967년 가장 치열했던 전투. 북쪽에서 내려오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임무였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그저 버텼습니다. 그러다 8월 15일 제 군생활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교전 중에 터진 수류탄의 폭발에 정신을 잃고 극심한 통증에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습니다.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부상을 당해 제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후 저는 고향 서산에 내려와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2년 동안 총을 들었던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두려웠지요. 첫날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총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불평했지만 저는 그저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지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1968년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아내는 참 착했습니다. 제가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켜줬지요.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막내딸이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전우들의 얼굴들, 귓가에 울리는 비명소리, 그것들을 지우기 위해 술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그녀의 하루는 전쟁터보다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고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월급을 술로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어간 전우들의 얼굴이 보였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총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총성으로 들렸고 갑자기 터지는 폭죽 소리에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우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쟁의 기억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또 가려워서 그러세요? 아내가 밤마다 제 등을 긁어주었습니다. 온몸의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졌고 밤이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우들의 소식이 하나 둘 들려왔습니다. 김 상사는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중사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 시원하다던 물줄기, 미군 수송기가 뿌리던 그 고엽제가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지요. 밤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깨면 온몸이 가려웠고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전쟁의 기억과 고엽제의 고통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은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지요. 술에 취하면 악몽도 사라지고 가려움도 멈추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내는 제 고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미웠습니다. 왜일까요? 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밤마다 뒤척이는 저를 보며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도 저만큼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처음 아이를 때린 건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가려웠고 머릿속은 전우들의 비명으로 가득했지요.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술 마시세요. 순간 핏기가 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저보다 어린 베트콩을 죽여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지요. 주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아내 폭력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요.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렸고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지요.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월급은 이미 술값으로 카페 여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둘째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체념뿐이었지요. 막내딸은 더 가여웠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 울음소리가 베트남의 그 아기 울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밤 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탕진해도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 아내를 보면 볼수록 죄책감이 커져갔고 그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더 술을 마셨습니다. 카페 여자를 만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지요. 오빠 많이 아프시죠? 그 따뜻한 위로가 제게는 독이었습니다. 진짜 저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전쟁의 기억도 고엽제의 고통도 모르는 그녀였지만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 고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었는지. 전쟁과 고엽제가 앗아간 건 제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정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져갔지요. 2001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엽제 후유증이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뿌리던 그 시원한 물줄기.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카페 여자는 떠났습니다. 암 환자를 돌볼 생각은 없다며 허망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버리고 찾아온 달콤한 도피처는 그렇게 허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더 주세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큰아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문가에 서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약값 보태라고 주셨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을 버린 남편, 지금도 시장 한 구석에서 장사하는 애들 엄마가 아직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다니. 둘째도 찾아왔습니다. 대학도 못 보내고 꿈도 접게 만들었는데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막내딸은 아직 저를 볼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어린 시절의 공포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핑계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냈다는 걸. 제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정작 제가 누구도 이해하지 않았다는 걸. 의사는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는데 난 그걸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는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지만 미안합니다. 큰아들에게 내가 중학생 때 휘두른 그 주먹이 아직도 내 가슴에 멍으로 남아있겠지.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둘째에게 너의 꿈을 꺾어버린 이기적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빛나는 미래를 꿈꾸었는지 이제야 알았단다. 막내딸아, 이불 속에서 혼자 울던 내 새끼야.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아비를 용서해다오. 베트남의 전우들에게 나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못난 짓만 했구나. 먼저 간 그대들은 얼마나 원통하겠나. 곧 만나게 되면 그때 제대로 사과하리다. 이제 제 앞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곳. 그저 모두가 피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